오늘 사연은 이순애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5살이 된 이순애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어요. 과수원이라고 해봐야 사과나 배, 복숭아처럼 몇 가지 과일나무를 기르는 정도지만 제게는 이곳이 인생 전부와도 같답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에 해외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유럽에서 예술 경영이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당시에 현지 문화기관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고 외국 예술단이나 박물관 기획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시골로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과수원을 일구며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제가 홀로 3자식을 키웠습니다. 도시로 나가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시골 환경에서 자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과수원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젊었을 적 유럽에서 공부하고 활동했던 일은 어느덧 기억 속에 묻혀버렸죠. 게다가 당시에는 워낙 정신없이 살았고 굳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서인지 제 자식들도 제 경력을 전혀 모르고 지내왔답니다. 세 아이 모두 커서 도시로 떠난 지금 저는 시골에 남아 하루하루 과수원 나무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아이들과는 가끔 통화를 하거나 명절에 얼굴 보는 정도인데 요즘 들어 아이들과 며느리들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을 자주 하더군요. 엄마는 시골에서만 지내니 요즘 세상 흐름은 잘 모른다느니 온라인 주문 시대에 누가 과수원까지 가서 과일을 사느냐느니 심지어는 그냥 손주들 봐주실 생각을 하시지. 뭐하러 힘들게 과수원 일을 계속하느냐는 말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손주가 아플 땐 저를 불러서 며칠만 봐달라 하고 회사가 바쁘다고 갑자기 당일치기로 아이를 맡기고 가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섭섭하면서도 자식들과 손주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인가 싶어 한 번도 거절을 못했습니다. 속으론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고 얼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이렇게까지 무시하지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이 스치지만요. 저 역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옛 시절만큼의 활력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남들보다 더 모를 만큼 어리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시골집에 내려와 과수원 곳곳을 둘러보면서 차라리 이 과수원을 팔고 도시로 이사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손주 돌보기에도 편하고 또 시골은 문화가 뒤떨어진다고 하면서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유럽에서 예술 활동을 하며 지냈던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그때의 이야기라도 꺼내면 아이들이 조금은 다르게 볼까요? 하지만 정작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이미 지나간 영광으로 자랑만 하는 늙은이처럼 보일까 봐요. 그래도 요즘은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제가 지금껏 숨겨둔 이 과거를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제가 그저 시골 농부로만 보이던 엄마가 사실은 해외에서 예술을 공부한 경험이 있었다면 게다가 꽤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이 과수원 한쪽에 묵혀둔 낡은 서류화만에는 유럽에 있을 때 남겼던 자료나 사진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꺼내볼 때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웃음이 나다가도 지금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그간의 세월이 꿈처럼 아득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단지 나이 들어 시골에서 과수원만 돌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트렌드를 앞서갔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요. 아이들이 비로소 저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이 오면 부끄럽지 않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냥 농사나 짓는 늙은 엄마로 여기겠지만 머지않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기회가 언젠가는 찾아오겠지요. 저는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며 오늘도 과수원 나무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앞으로 제 가족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참 궁금하지만 그 과정이 썩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걸 제가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먼저 큰아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들 혼자만 바쁜 게 아니라 며느리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도시 생활에 익숙해서인지 가끔 시골 생활을 하시는 저를 보고 뒤떨어졌다느니 촌스럽다느니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곤 합니다. 물론 대놓고 면전에 대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는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시잖아요 같은 표현을 들을 때면 왠지 모르게 서운해지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데 해외 지사에 파견될 만큼 업무가 바쁘다 보니 가정에도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며느리 또한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둘은 아예 노인들은 현대 트렌드를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둘째 며느리 쪽이 조금 더 직설적인 편이라 저를 보면 이제 어머님도 손주만 돌보시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하고 묻곤 하는데 저는 그럴 때면 속이 좀 쓰리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다는 듯 바라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막내딸은 예술 전공으로 대학원을 준비 중이라 형제들과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제가 과수원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봐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존중해주는 편이에요. 다만 큰오빠나 둘째 오빠가 나서서 제게 이런저런 말을 할 때면 막내딸은 주눅이 들어서인지 적극적으로 저를 두둔하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안쓰럽지만 그래도 막내딸 혼자라도 제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주는 것 같아 위안을 얻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전부 저마다 바쁘게 사느라 서로 얼굴 보기도 쉽지 않지만 가끔 한자리에 모이면 꼭 제가 시골에 사는 걸 못마땅해 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엄마,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해결하는 세상이니까 굳이 과수원 같은 건 힘만 들잖아요. 라거나 어머님이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편하게 사셔야지 시골에서 계속 사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같은 말이죠. 저는 딱히 불편하진 않은데 아이들 눈에는 아무래도 제가 초라해 보이나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삶을 나름대로 지켜가면서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해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엄마인 제가 단순히 뒤떨어지고 고집만 센 노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날이 오겠죠. 제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시간들과 배워두었던 것들,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들 생각하겠지만 세상 일이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이 과수원을 언제까지 붙들고 사실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 나온 품종도 워낙 많고 온라인으로 브랜드 마케팅까지 해야 살아남는다는데 엄마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요? 라거나 엄마는 요즘 세상 물정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손주 봐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 과수원 팔아서 우리 근처에 집 얻으시면 우리가 보러 가기도 쉽고 남은 돈은 저희 사업 자금에 조금만 보태주세요.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더군요. 사실 저는 과수원을 그리 쉽게 정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궈온 이 땅이고 여기서 나고 자란 과일나무들을 보노라면 세월의 흐름도 우리 가족의 역사도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이곳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결국 손해만 볼 거라며 빨리 처분해서 도시로 올라오라고 성화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잔소리려니 하고 흘려들었는데 갈수록 말을 강하게 하니 저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엄마, 그냥 과수원 팔고 우리 가까운 동네로 이사 오세요. 그러면 손주들도 편하게 자주 볼 수 있고 지금처럼 힘들게 과일 돌볼 일도 없잖아요. 게다가 남은 돈은 저희가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에 좀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시골에 틀어박혀서 아이들한테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처럼 비칠까봐 서운해지기도 해요. 물론 애들이 저를 편하게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업자금 얘기가 오갈 때는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게 이 과수원은 단순한 재산 그 이상의 의미인데 아이들은 그저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것 같아서요. 사실 언젠가 정말 몸이 아프거나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들어지면 그때는 제가 먼저 아이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땅이 주는 위안과 제 손끝으로 길러낸 과일을 맛보는 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도시로 올라가 손주들만 보는 게 나쁠 건 없겠지만 제가 젊었을 적 해외에 나가 예술 공부도 하고 문화기관에서 일도 했던 사람이 과연 그렇게만 살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는 요즘 세상 물정 정말 모르잖아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언젠가 제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되면 과수원을 팔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텐데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 가족의 갈등은 아이들이 제 진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애들 말에 가만히 웃어넘기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은 재촉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엄마를 봐줬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를 늙고 뒤떨어진 시골 사람이라 여겨온 가족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나무가 자라는 걸 지켜보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라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잇따라 전화를 해대는 바람에 결국 저는 며칠간 손주들을 봐주러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집에서 나름 편하고 익숙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자식들이 곤란하다 하니 마다할 수도 없었죠. 아이들 밥도 챙겨주고 학원이며 병원이며 데려다 줄 일이 많았는데 막상 서울집에 와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바쁘고 정신이 없더군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둘째 아들이 계속 심각한 얼굴로 전화통화를 하며 골치를 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식탁에 앉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곤란한 일이라도 생긴 듯이 안절부절 못하길래 저도 걱정이 되어서 물었지요. 그랬더니 둘째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해외 예술단을 초청해 대형 문화 행사를 여는 프로젝트인데 투자자들도 대거 온다고 합니다. 투자금을 유치하고 전시 기획까지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정작 회사에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원래 외부 컨설턴트를 섭외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쪽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침 이번 주에 큰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틀어지니 둘째 아들은 물론이고 회사 전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더군요. 제가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님,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해외예술재단이랑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다 서울로 올 예정인데 전문가가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게다가 통역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하고 예술 경영 쪽 지식도 있어야 하니까 쉽지 않아요 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솔직히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조금 놀랐습니다. 예술단 초청과 전시 기획이라면 젊었을 때 제가 해봤던 일과 꽤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른 시대고
기술이나 마케팅 방식도 달라졌겠지만 제가 예전에 유럽에서 공연 기획에 참여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내가 예술 경영을 공부했었는데 하는 말을 했다가 또 며느리나 둘째 아들이 엄마가 뭘 안다고 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둘째 아들이 회사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들이 오가던데 내용인즉슨 투자자들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오는데 언어부터 통역 문제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회사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을 표하더군요. 아무래도 글로벌 행사를 진행하려면 예술적 감각뿐 아니라 언어, 소통, 행사 기획 능력 등이 고루 필요한데 그걸 수행할 인재가 마땅치 않나 봅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제 손이 자꾸 근질근질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에서 공연 기획을 하면서 통역도 담당했던 경험이 있으니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함부로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거실을 지나치려 했는데 둘째 아들이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그러더군요. 아휴, 어머님은 이런 거 모르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어머님은 이런 거 모르시니까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비록 아이들이 곤란해하는 문제라 해도 제 과거를 모르는 이상 저를 끼워줄 리는 없겠죠. 그렇다고 제가 먼저 나서서 실은 이런 쪽으로 일했던 적이 있다고 밝히기엔 자칫 자존심 부리는 듯 보일까봐 또 망설여집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살짝 기대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제가 젊었을 때 쌓아둔 지식과 경험이 나름 쓸모가 있을 테니까요. 만약 이 일이 잘못되어서 둘째 아들이나 며느리가 크게 곤란을 겪게 된다면 그때는 혹시 제게 손을 내밀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순히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늙은 엄마가 아니라 예전에 해외에서 예술을 배우고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이라는 걸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론 제 진짜 모습을 아이들이 알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며느리 성화의 손주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지만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밤낮으로 회의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은근히 마음 한편이 두근거려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조금이나마 손을 보탤 수 있다면 아이들과 저 사이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저 조용히 손주들을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를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요. 이틀 전부터 둘째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 보이더니 요즘에는 거의 식사도 제때 못할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물어봤는데 둘째가 한숨부터 푹 쉬면서 말하더군요.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고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 우리 부서 존폐가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 늘 당당하기만 하던 둘째 아이가 이렇게까지 초조해하는 걸 보니 일이 정말 심각하긴 하나 봅니다. 며느리도 거기에 덧붙여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수준 높은 예술 프로젝트를 기대하는 데다 회사 내부엔 제대로 기획을 맡을 만한 전문가가 없어서 큰일이에요. 컨설턴트 한 분이라도 붙으면 좋을 텐데 다들 일정이 꽉 차서 섭외가 안 된다네요 라며 걱정을 토로하더군요. 거기다 큰아들까지 전화를 걸어왔는데 자기도 다니는 대기업에서
이번 행사에 협찬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인 둘째 아들이 기획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 행사가 망신이라도 당하면 자기 회사 쪽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불안해하더라고요. 큰아들은 도대체 예술 쪽이 뭔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모르겠으니 괜히 우리 회사만 욕먹을까봐 걱정이다라고 툴툴거리는데 제가 듣기엔 그 말을 둘째 아들에게도 곧장 전해버리는 거죠. 내가 괜히 이런 프로젝트 맡아서 우리 회사까지 엮이지는 않으면 좋을 텐데 하는 식으로요. 둘째 아들은 그걸 또 오기로 받아들였는지 형이야, 어디 대기업 소속이라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부서는 망하면 끝이니까라며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어찌나 초조해하던지 제가 슬쩍 며느리에게 둘째가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 거니? 하고 물었더니 며칠 동안 새벽까지 회사 사람들과 자료 준비하며 화상회의를 하고 있대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마음만 조마조마해집니다. 둘째나 며느리나 제게 도움을 청할 리가 없다는 걸 아니까 제 쪽에서 먼저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묻기도 망설여지더군요. 사실 예술 쪽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해외 손님들을 맞이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난번에도 어머님은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라고 했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기엔 제 마음도 편치 않아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속이 타서 죽을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손주들 밥 챙겨주며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큰아들도 전화로 툴툴거리며 동생 부부를 비난하지만 정작 본인도 예술 쪽 일을 몰라서 뭐가 문제인지 감조차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 행사라는 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달리 굉장히 섬세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결국 저는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좀 힘들어도 일단 내가 나서 보기라도 할까? 내가 외국에서 배운 것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혹시나 도움이라도 될 텐데 하지만 이 아이들은 아직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고 아마 제가 말해봤자 엄마 이건 다른 문제예요 라고 잘라 말할 게 뻔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회사에서 보낼 예산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점점 다급해지는 듯합니다. 둘째와 며느리도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하고 큰아들은 그런 동생을 탓하면서도 본인 회사 일도 부담스럽다고 하고 저는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도 어쩌면 곧 제게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묘한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제가 과연 제대로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분명 제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저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지요. 사흘 전쯤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회의에 매달리는 걸 지켜보는데 차마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지요. 너희가 지금 예술단 초청이고 뭐고 막막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순간 둘째 아들이 잠깐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대답 대신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어머님,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해외 예술단 투자 유치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게다가 언어부터 시작해서 예술 기획 지시까지 필요한데 어머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도 워낙 다급하니 저를 일일이 배려할 여유가 없을 거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태도와 말투에서 엄마가 뭘 알겠어. 괜히 나서지 마세요 하는 생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기분이라 가슴 한구석이 쓰려졌지요. 큰아들도 그날 저녁 때 일을 마치고 둘째 집에 들렀는데 둘째가 엄마가 회사 일 도와주겠다는데 형 생각은 어때? 하고 쑥스럽게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큰아들도 아예 대놓고 고개를 저으며
아니, 엄마가 예술 관련 업무를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야? SNS 마케팅이건 투자자, 응대건 일일이 영어로 문서 작성도 해야 하고 요즘 비즈니스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엄마는 모르잖아 하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둘째 며느리가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전문 분야예요. 어머님은 그냥 저희 아이들 돌봐주시는 것만 해도 큰 도움 되니까 괜히 어려운 회사 일까지 신경 쓰시지 마세요 하고 달달 외웠다는 듯이 덧붙이더군요. 순간 저는 뭔가 말문이 턱 막혀서 꾹 참던 감정이 치밀어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저를 완전히 하찮게 보는 건지 아니면 바빠서 예민해진 탓에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건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차마 엄마가 이 방면에 경력이 있단다라고 당당히 밝히진 못하고 그저 무심하게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다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든 언젠가 내가 놀랄 날이 올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면 너희도 이렇게 쉽게 코웃음 칠 수 없겠지 하고요. 그 후로도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는지 여전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들은 제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서로에게 가시 돋친 말을 쏟아내는 날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큰아들도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전화로 도대체 제대로 된 인재를 구해봐야지.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망신만 당하지 말고라며 동생 부부를 더 닥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이 급한 불을 끄려면 어떻게든 저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속으로 어렴풋이 예상할 뿐입니다. 이 늙은 엄마가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저 역시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제게 코웃음 치던 그날의 태도만큼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언젠가 오게 될 그 순간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둘째 아들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왔는데 마침 집 근처에 제가 손주를 데리러 갈 일이 있으니 혹시 그 서류를 회사까지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아이들이 곤란하다고 하니 당연히 돕고 싶었고 또 혹시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해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마침 며느리도 회사에 출근해 있는 날이었거든요. 서류를 들고 둘째 아들 회사에 도착해 보니 출입증이 없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경비에서 제지를 하더군요. 전화로 둘째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바쁜지 곧장 나오지도 않고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간신히 아들이 내려와서 절 안으로 들이긴 했는데 그때부터 직원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실 수 없어요. 출입증 절차를 꼭 밟으셔야 됩니다 라며 신경을 곤두세우더군요. 저도 미안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아들에게 전해주려 했는데 회의실 근처를 지나려는 순간 어떤 직원이 또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거기다 며느리가 어쩐 일인지 회의실 앞에서 나와 있다가 저를 보더니 다급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집에 가져가셔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 중이라서요. 휴게실에서 잠시 기다리세요. 그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흘끗 쳐다봤고 마치 제가 방해꾼이라도 된 듯 차갑게 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휴게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제가 젊었을 때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봤던 생각이 떠올라 괜히 씁쓸해지더군요. 내가 사실 이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하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말한다고 해봐야 코웃음만 살 것 같아 애써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분해서 울컥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참고 그냥 휴게실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런 날이 더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뒤로 물러나 이 회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요. 그날 오후
휴게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사 안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잔뜩 초조해 보이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 슬쩍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 뒤 며느리가 뛰어와서 전화를 붙들고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갑자기 방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따로 일정 잡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통역사도 없고 행사를 담당하던 분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알고 보니 해외예술재단 디렉터가 예고 없이 회사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다음 주쯤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바뀌어 갑작스레 오늘 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디렉터가 단순히 인사만 하고 갈 게 아니라 이번 행사에 대한 기획 의도와 예술적 방향, 현지 문화와 어떻게 결합할 건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러 온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술 경영 지식도 있어야 하고 행사 기획 경험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유럽 언어까지 소통이 되는 사람이 필요했죠. 보통은 이 역할을 맡아온 외국어 통역 기획 담당자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유럽 디렉터라면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언어를 섞어 쓰기도 하는데 마침 회의 중에 그런 전문 용어가 오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 도무지 대체할 인재가 없다는 거죠.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이 다급하게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어쩌지, 영어나 조금 할 수 있지만 예술 경영 전공이 아니잖아. 누가 프랑스어나 독일어 정도는 좀 해줘야 하는데 이 용어들을 잘 모르면 곤란해. 듣고 있자니 여러 사람이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까지 마음이 덩달아 뛰었습니다. 나야말로 언젠가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니 좀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지난번에 코웃음 치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나서겠다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게다가 직원들도 이 정도 수준의 예술 경영 용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회사 안에 없다고 봐야 해요. 혹시 다른 통역사를 지금이라도 급히 섭외할 수 있을까요? 라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구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까지 덩달아 불안한 기색으로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는데 전화를 끊을 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휴게실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속으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는 척 나서면 또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 할 텐데 하지만 그냥 모른 채 하기에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걸 보고만 있기가 너무 괴롭네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가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절 여기 있는지도 잊은 듯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 제가 굳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 계속 고생하던 며느리가 다시 제게 다가오더니 어머님, 여기 계시면 안 되겠어요. 곧 디렉터가 이쪽으로 이동하신다는데 혹시 불편하실 수 있으니 밖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군요. 말은 공손한 척 했지만 실상은 괜히 복잡한 자리에서 어머님이 눈에 띄면 곤란하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분명 제가 조금이라도 나서서 통역이나 기획 쪽 용어를 설명해 줄 수 있음에도 그냥 여기는 어머님이 모르는 영역이라 단정 지은 듯 하니까요. 회사 안 공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였어요. 도대체 누가 이 상황을 해결할 거야 하는 말만 공공연히 들렸죠.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까지 살짝 흐르는 걸 느끼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저 언젠간 저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어떡하겠어요. 아직 저를 몰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섣불리 나섰다가 더 무시만 당하면 서글프니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외국어 억양 섞인 목소리와 직원들의 다급한 말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 해외에서 오신 예술재단 디렉터가 도착했나 보구나. 무슨 이유였는지 디렉터가 회의실로 들어가지 않고 회사 내부를 한 바퀴 둘러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 복도 맞은편 쪽에서 멈추어서 담당 직원들에게 무엇인가를 빠른 프랑스어로 묻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휴게실 문 너머로 살짝 들을 수 있었는데 직원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물쭈물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내용인즉슨 이번 행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술성을 살려낼지, 국내외 문화 교류 방식은 어떠한지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통역이 안 돼서 곤란해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나서도 될까? 사실 이전까지 아이들이랑 직원들이 보이던 태도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두고 보기엔 너무 긴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곁에 서 있던 며느리와 둘째 아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서로 눈짓만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마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더 후회할 거야. 하고요. 그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어머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라며 저를 막으려 했지만 디렉터 쪽에서 계속 의문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저는 살짝 몸을 돌려 디렉터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죠. Bonjour. On m'a dit que vous aviez des questions concernant l'événement artistique organisé par cette entreprise. Alors je suis venue pour voir si je pouvais vous aider. 그러자 디렉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Ah bon? Vous parlez français? 하고 반응하더군요. 직원들은 저를 말리다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디렉터가 연달아 쏟아내는 질문들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통역하고 또 제가 가진 지식을 곁들여 답해드렸습니다. 해외 예술 축제를 어떻게 기획해왔는지, 유럽 여러 도시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문화정책은 어떤 식으로 연결해왔는지 말이죠. 거기에다 전 세계 아티스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쌓은 실무 경험도 꺼내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중간중간 영어와 프랑스어가 뒤섞이긴 했지만 저에겐 꽤 익숙한 영역이었거든요. 잠깐의 대화가 끝나자 디렉터는 눈을 반짝이며 N'est-ce pas une experte extraordinaire? 이분이야말로 전문가 아니십니까? 라고 직원들에게 물었고 직원들은 얼이 빠진 듯 서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그토록 어머님은 모르실 텐데요 라며 내치던 시골 어머니가 전문 통역과 예술 기획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한꺼번에 쏟아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디렉터가 갑작스럽게 Je ne suis pas encore totalement sûr de bien tout comprendre. Peut-être qu'une autre langue serait plus claire. 저도 아직 완벽히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다른 언어로 설명을 들어야 할지 라고 하기에 제가 곁다리로 독일어까지 가능하다는 걸 살짝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어머니, 독일어도 되신다고요? 하는 표정으로 입만 벙긋대며 더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디렉터는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완전히 마음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Il y a donc une personne aussi compétente dans cette entreprise. J'ai désormais de grands espoirs pour la réussite de cet événement. 하며 미소를 보였고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Si l'occasion se présente, n'hésitez pas à solliciter mon aide.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젊었을 때 유럽 박물관 예술재단에서 근무하며 전 세계 아티스트 교류 기획을 해온 제 경험이 이런 식으로 빛을 볼 줄은 몰랐지만 모처럼 마음속이 뿌듯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직원들과 제 자식들이 정신을 차린 듯 몰려오더니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어쩜 이런 전문 용어까지 아세요? 시골에만 계셨던 줄 알았는데 어떻게 프랑스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눈물을 흘릴 것만 같은 표정으로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너무 몰라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도 한때는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배운 것들이지 뭐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야 그동안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괜히 거창하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 살짝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미 제가 어떤 경력을 지녔는지 눈앞에 드러나 버렸으니 아이들 역시 날카로운 말을 함부로 뱉지는 못할 테죠. 그렇게 갑작스런 통역과 예술 기획 조언으로 단숨에 디렉터의 신뢰를 얻은 저는 그 자리에서 혹시 이번 행사 진행을 도울 의사가 있으시면 며칠 뒤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 저를 시골 할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정작 예술과 문화 행사에 대해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쏟아내니 당황스러우면서도 고마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잠시 후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컸지만 그래도 고개 숙여 사죄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이들의 손을 살며시 감싸주었습니다. 제가 내내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내 진짜 모습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오긴 오네요. 앞으로 어떤 전개가 기다릴진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젠 제가 이 가족 안에서 더 이상 무시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왠지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이들과 좀 더 솔직하게 대화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무리 시골에서 살고 나이가 많아도 오랫동안 쌓아온 제 경험은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가족들이 제 활약 소식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뒤늦게 엄마가 이런 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생각이 짧았다며 연신 사과하더군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 역시 얼마 전까진 엄마는 뒤떨어진다, 현대 트렌드도 모르신다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지켜보며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너무 몰라봤어요. 괜히 우릴 혼자 앞선 세대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라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거기다 막내딸은 엄마가 예전에 유럽에서 활동하신 걸 사실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이나 올케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죠. 미리 말려서 엄마가 이런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미안함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막내딸 혼자라도 제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니 제가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살아온 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한동안 회사와 언론이 떠들썩한 뒤 온 가족이 시골집에 모여 작은 식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를 꺼냈죠. 어머니가 나이 들었다고 시골에 산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농사만 짓는 줄 알았지? 나이가 들어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란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오해를 하게 되지.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그러자 아이들이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한바탕 울먹이던 큰아들이 엄마, 진짜 죄송하고 이 과수원도 엄마 인생의 뿌리라는 걸 이제 알겠어. 괜히 팔라고만 해서 미안해라고 말했을 땐 저도 참았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선 제게 명예 자문 자리까지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글로벌 계약이나 예술 행사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빙그레 웃으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나는 농사도 아직 즐겁고 손주들도 돌봐야 하고 틈틈이 예술 교류 봉사 활동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굳이 돈을 받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내심 이렇게까지 인정받을 줄은 몰랐지만 제 삶의 리듬과 가치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은 저를 조금 더 자주 찾고 잔소리가 아닌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시골집에 내려오면 같이 과수원 나무를 살펴보거나 과일을 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요. 문득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해서 지난날의 서운함도 어느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이와 외형은 전부가 아니구나. 누구나 살아온 인생이 있고 소중한 경험이 있으며 결국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 간단한 진리를 제가 몸소 보여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지금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